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벌써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의제로 꺼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영수회담 실무회동을 취소하면서 민주당에선 유감을 표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과 전국 현안부터 당내 현안에 대한 얘기까지 두루 나눠보죠. 개혁신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선거 끝나고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영수회담과 이 인적 쇄신 개편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어떤 점에서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정진석 의원이 국회와 이제 정당 그리고 청와대 경험은 다 했고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당화하는데 완전 1등 공신입니다. 선출된 당대표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당원 100% 전당대회 룰을 고치고 이런 데 앞장섰던 분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집권당 대표로 우크라이나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를 갔을 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 자기 정치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내의 다른 의견 자체도 그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무슨 대야 무슨 뭐 시민단체 무슨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고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굉장히 높이 치켜 세우면서 소통의 적임자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혹시나 했습니다. 뭐 양정철 얘기 나오고 혹시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권 비서실장을 발탁을 했잖아요. 그게 노태우 대통령 때 정무수석 하던 분이잖아요. 진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 진영의 분을 발탁을 해서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가져갔던 건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발탁할 수 있는 인사 중에 최고의 인사죠. 자기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발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윤 중에 핵심 인사죠. 예? 고향이 같다고 하면서 나이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이름이 거론됐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정 의원을 발탁했다는 점. 그러면서 정진석을 발탁을 해서 무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며 무슨 변화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점도 짚어보고 싶어요. 총선이 끝난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좀 인사가 늦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시점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혀 잘못된 거죠.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총선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본인 책임입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본인이 나와야 돼요. 앞장서서 나와야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고 그다음에 총리 나오고 비서실장 나오고 다 그분들 책임이라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참모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와서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 그리고 내각 총지서부터 전부 쇄신하고 비서실도 다 쇄신하겠다.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죠. 직접 입장 표명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일주일 걸렸는데 사과 한마디 없죠. 인적 쇄신도 시간이 걸리고. 국정운영 기조는 다 잘 됐는데 소통이 안 돼서 문제다.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총선의 민의를 전혀 못 읽고 있는 얘기다. 봐보세요. 대통령께서 그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는 이런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심판을 당했으면요. 대통령이 겸손하게 무조건 먼저 나와서
엎드리고 사과할 건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인사들 던져보면서 떠보고 여론 떠본 다음에 결국은 내가 하던 대로 해야 되겠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정진석 의원의 임명은 완전히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윤 대통령의 참모들한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일정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비서실장 임명 직접 발표하고 뭐 짧게였지만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전혀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씀. 왜냐하면 일단 기본 자세와 태도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든 일정과 메시지는 정치입니다. 본인이 정치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2년도 여소야대였지만 앞으로 3년도 여소야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소야대 국회에 있는 대통령은 무조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총선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사를 한 게 비서실장 인사였습니다. 그것도 12일 만에. 일주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발언으로 입장을 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당연히 특별 담화를 내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야죠. 다른 이른바 그런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당연히 국민들께 특별한 그 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늘상 하던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빌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잘못된 거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관심은 이재명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협치의 가늠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추경 예산 편성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한테 공약 철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그다음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대파 논란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푼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죠. 아니 물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이 아니고 꼭 25만 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좀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수정 제안을 얘기하는 거죠. 전 국민에게 하는 건 25만 원 가면 13조 원 정도 듭니다. 예. 13조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 전에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25만 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25만 원을 주고 좀 조정을 하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별 지급을 하자. 예. 근데 윤 대통령이 어쨌든 뭐 보편 지급이든 선별 지급이든 받아들일까요? 안 받죠. 그때 총선 후에 입장 표명할 때도 뭐 포퓰리즘이나 현금성 지원 마약 같다 이런 비유도 했었던 게 있어서 그건 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협치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그 얘기될 수 있는 게 의제에 상관없이 많은 얘기들이 할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에게 정말 설득력 있는 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주 젊은이죠. 젊은이가 최수병 그 상병 네. 이 특검 해야죠.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지금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박정훈 대령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예? 이거 바로잡아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야죠. 이런 거 먼저 좀 논의를 하고요. 예. 큰 틀에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뭐 일설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무슨 양쪽이 다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양쪽의 사법 리스크를 뭐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뭐 이런 담합 같은 뭐 딜을 한다는 설도 만약에 있고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혹여라도 얘기가 된다면 이건 국민들에게 배신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본회의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총리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리 인선에 관련된 얘기는 협조도 얘기하고 뭐 어떤 분이 괜찮으시겠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지만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뭐 조국 대표 있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대법원에 그 판결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나는 순간 예를 들면 원심 확정이 된다면 그건 바로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법과 관련된 얘기는 여든 야든 일체 이 문제는 영수회담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건 지금까지 검사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피의자 다루듯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수회담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로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을 바라보고 영수회담을 해달라. 그게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다. 그런 걸 먼저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가야 된다. 지금 그걸 이런 하면 입장이시고. 물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씩 좀 양보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 25만 원 꼭 필요하신 분 있거든요. 네. 그분에게는 드려야죠. 네. 근데 이걸 전 국민에게 전부 똑같이 줘야 된다. 이건 좀 넌센스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1,000조 원이 넘어요. 국가 재정이 안 예. 좋으니 이런 그런 상황인데 상황까지. 이렇게 펑펑 써야 되겠습니까?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총리 인선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다. 조금 냉정하게 이 네. 회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적 쇄신을 놓고 비선 의혹까지 일었던 건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문제죠. 이게 이른바 관저 정치로 상징되는 건데 제가 여기 방송에 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V1, V2 뭐 이런 얘기가 네. 있고요. 뭐 심지어는 요새는 V0가 됐다는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게 과거의 정권은 제2부속실이 있었습니다. 제2부속실에 인사와 예산이 확정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적으로. 예, 지금은요. 대통령실을 같이 쓰는 격입니다. 제1과 제2부속실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실만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V1, V2라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부르는데 네. V2가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V2한테 줄 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바로 비선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적 쇄신, 조직 개편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가려면. 당연히 제2부속실은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뭐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상한 걸 만들고 있잖아요. 법률수석. 지금 뭐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예, 법률수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법률수석만 거의 10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산하에 그 공무원만. 네. 근데 법률수석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의 민정수석 플러스 사정수석 플러스 대통령실에서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수석실을 뭐 업무를 대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총선 때 108석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다음에 지지율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일반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네. 안 움직이는 상황이 되고 검찰 자체도 실제로는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기관들이 차기 권력이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조직이라도 제대로 그 단속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법률수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럼 직접 용산에서 법률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직접
이렇게 통제하는 네. 이런 상황인 거고 그건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른바 사정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 검찰이 가져왔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캐비넷 열어서 결국은 국회를 통제하려고 드는. 그럼 법률수석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신 걸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법률수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정정국을 불러올 수도 있고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협박이 될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요.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정치 구단 중에 한 사람인 박지원 지금 당선인 네. 그분은 그런 표현을 했던데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거국 내각을 해야 된다. 예, 얘기하고 계시죠. 네. 저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앞으로 3년을 제대로 정치를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영수회담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됐던 이제 영수회담 준비 첫 회동이 네. 이제 대통령실이 뭐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만 이제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오늘 있었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전임 이제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이 아마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부로 지금 그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화낼 일은 아니고요. 이건 뭐 내일 모레니까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한 그 사전 그 정지 작업, 사전 준비 모임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네. 실제로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해와서 조율됐던 부분은 후임 정무수석에게 이관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과정상의 문제인 걸로.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영수회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자신도 만나야 된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가서 들러리 서줄 일은 없죠. 국정운영 기조를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그 첫 신호탄으로 최수근 상병 특검 수용하면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네. 그걸 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 야당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나는 협치한다라는 사진 찍기용으로 활용한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요즘 여당이 좀 어수선해 보여요. 총선 참패를 두고 대통령 책임론, 한동훈 책임론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 책임이죠. 아니 그 집권당은요 기본적으로 그 2년 지난 이후에 이번 총선을 치른 거 아닙니까?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약간의 그 분장을 좀 해봤는데 분장이 안 통한 거죠. 네, 분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분장이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본인이 책임질 정도의 것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각을 졌어야죠. 각을 지고 본인 그 색깔로 완전히 당을 만들고 그 당으로 총선을 치렀는데 졌다. 그러면 한동훈 책임이죠. 그거에서 연장되는 얘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긴 했지만 이게 윤한 갈등의 연장선 아니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이런저런 불화가 있었다. 그다음에 실제 총선 때 뭐 V0께서 전화를 해갖고 뭐 막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다 돌아다녀요.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억울하죠. 사실은. 자기는 사실 자기가 책임질 만한 뭘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덤터기 쓰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본인이 결정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지금 추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운동권 심판론, 2조 심판론 제기했던 건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의 대표로서 이게 잘못됐다. 앞으로 이거 우리가 견제하고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그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김건희 특검법이었어요. 그 특검법에 대해서 뭔 얘기?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쑥 들어갔죠. 네, 결국은 국회에 제의에 왔을 때, 예? 결국은 다 거부된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최수근 그 상병 사건으로 결국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는 이런 문제, 네. 예? 그다음에 뭐 황상무가 그 홍보수석이었잖아요. 그분이 또 뭐 기자들 상대로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의 악재만 남아 있었지. 네. 결국 그걸 제대로 즉각 대응을 못했잖아요. 대응이 안 됐죠. 네. 저는 양쪽 책임론이 다 있다고 보시는 거고. 아니요.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괜히 법무부 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끌려와서 완전히 본인 덤탱이 쓰는 거죠. 네. 네. 요즘 배신자 프레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예.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됐다고 비판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이 배신자론 설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 신났죠 지금. 그리고 이준석 대표 칭찬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다음번에 한 번 더 대선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 강력한 경쟁자였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자기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고 못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사실 불과했어요. 그렇게 본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딱 격려 한번 듣고 그 이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넘어서지도 못하고 결국은 총선 책임을 오롯이 본인한테 또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고 지금 이제 막판에 와서 왜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통령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너는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모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홍 시장과 먼저 만찬을 한 이 부분도 주목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전당대회를 조금 늦춰서라도 출마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요. 아니 뭐 당원 100%인데. 당원 100%고 물론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느 정도 회복될지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어려운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설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요입니다. 의견이시고요. 네.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19일 전당대회 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도 한창 하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원외 당대표로 가닥을 잡으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천하람 당선인이 며칠 전에 나와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천하람 그 당선인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권 누구한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출마하실 거냐?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의 미련은 있는 것 같은. 아직 확실하진 않으나.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 당선인 세 분, 그러니까 80년대생 당선인 세 분은 의정 활동에 좀 전념을 해서 좀 색다른 의정 활동을 좀 해보자.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을 좀 해보자. 그리고 그 우리 당의 그 이제
전직 의원님이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도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 그분들에게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출마 그렇습니다. 여부는. 지도부를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를 하고요. 1등이 대표, 2등부터 4등까지가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요. 네. 1인 2표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25%, 그다음에 심층 평가단이라고 그래서요. 네. 토론을 권역별로, 그러니까 연설회와 토론을 권역별로 하는데 그 권역에 대학생과 기자단 4개 25%의 그 심층 그 평가 점수를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이 되게 특이해 보였습니다. 네. 대학생과 기자단 평가를 네. 넣으신 이유가 있겠죠. 이게 대학생 그 토론 동아리 이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당 대표가 될 만한 자질과 토론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 룰로 대학생과 기자단 의견을 반영한 게 있었나요? 최초입니다. 네. 예, 최초인데 이제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완전 고관여층에 계신 분들이고 예. 그리고 정치부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분들의 면면, 그러니까 나오신 그 후보들의 면면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어떤 사람이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적합하다. 네. 이런 것을 잘 가려낼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언론 플랜들리 정당으로서 네. 기자분들의 의견을 묻는 이런 그 평가 방식을 좀 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선 목표 의석수보다는 이번에 네. 조금 덜 확보를 하셨습니다. 3석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아쉽진 않으십니까? 저희가 대한민국 정당 중에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동시에 배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아, 그런 점에서 지금 네. 위성정당 비판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이 있었고 네. 민주당은 민주연합이라는 그 위성정당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전혀 내질 않았습니다. 그랬네요.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인가요? 거기는 지역구에서만 지역구만 당선이 됐으니까. 됐고요. 예,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 개혁신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의석을 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세석이라는 씨앗을 원내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서 30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당 지지율 4.8%로 예, 나와서 당 지지율 확대 전략 어떻게 짧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차곡차곡 그 준비를 할 거고요. 원내에 들어간 3명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완전히 격이 다르다면 국민들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네,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일부터 19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 조사한 것이고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방식 조사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공감도 함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